네,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블루 27회차 또 음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벤투호 드디어 이제 중요한 또 2연전 눈앞에 다가왔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벤투 감독에 대한 축구 팬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만큼 경기 내용이 계속 아슬아슬하고 또 지난번 최종에선 중요했던 홈 2연전, 홈 두 경기는 상대가 이라크와 레바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연승으로 승점 6점을 따고 갔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1, 2차전 홈 경기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겨우 1승했어요. 1승 1무. 두 번째 경기 레바논전도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먹힐 뻔했어요. 하마터면은 우리가 승점 2점밖에 못 가져가면서 아주 어려운 험난한 최종 예선 일정을 치를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그 1승 승점 4점이라도 땄기 때문에 원래는 6점을 바랬지만 1승 1무인 상황에서 이제 최종 예선 중요한 벤투 감독에게도 이번 2연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다음 달도 그렇고 홈에서 경기를 치른 이후에 중동 원정을 가는 2연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월 말에만 중동 원정 2경기를 연속으로 치르고요. 또 그 다음 3월 달에 또 마지막으로 홈과 중동 원정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대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패턴을 지금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 첫 번째 시험 무대죠. 벤투 감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과제를 홈 치르고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는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번 2연전을 보면 아마 벤투 감독 그래도 할만하다, 이번에 최종 예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패턴으로 벤투 감독 힘들겠다, 막 수면 위로 경질설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 원정이 이란 원정이 어려운 이란 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에게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번 2연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팬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파들 우리나라로 바로 와서 시차 적응 없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하루 정도 잠깐 쉬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훈련하고 바로 경기예요. 그런 어려운 적응을 하고 바로 또 중동 원정을 역시차를 또 극복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차 적응일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유럽파들이 와서 첫 경기 이라크전 때 상당히 몸 상태들이 안 좋았어요. 황의조나 손흥민이 축이 된 특히 공격진이죠. 이러한 유럽파들의 컨디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떻게 그러한 부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그냥 탑니까? 경기 끝나고 짐 싸고 공항 와야 되고 이동 또 거리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번 거쳐가는 선수들도 있고, 비행기에서 이동한 사람 몸이라는 게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이 신체 리듬이 쉽지 않습니다. 회복하기가. 그리고 와서는 잠을 잘 못 자죠.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몸 상태, 이게 잠을 많이 못 자고 몸이 피곤해지고 신체 리듬이 좀 바뀐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면 멍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바로바로 반응을 못해요.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특히 유럽파들의 컨디션이 매우 사실은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 2차전 경기 끝나고는 K리거들 중에 폼 좋은 선수들을 일단 이번엔 교체 출장도 5명씩 할 수 있으니까 전반만 뛰고 선수들 시간 조정을 조금 해주더라도 약간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역시 이번 경기는 오히려 이란 원정보다 벤투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 시리아와의 홈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왜? 이 경기를 만약에 승점 3점을 못 따고 이란을 가면 이거는 선수단의 분위기, 전체적인 흐름, 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홈 경기는 승점 3점을 따고 이란 원정을 가야 그나마 조금 더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간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감독 입장에서는 인터뷰했죠. 손흥민 선발이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그래도 뺄 수가 없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파들을 또 중용하면서 아마 시리아와의 홈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번 시리아전과 이란 원정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조한 나그네입니다. 조용한 나그네님. 네. 그 해외파 선수로 들어왔는데 2차전에 뛰는 거 좀 무리 가는 게 아닌가. 일단은 제가 잠깐 일어날게요. 이번 선수 명단, 뽑힌 명단들을 적어왔어요. 네. 근데 역시 이번에 일부 부상자들도 있고 그래서 권창훈이나 또 갑작스럽게 또 김태환 선수, 오른쪽 수비수 김태환 선수도 부상 때문에 빠지고 그래서 몇 명 이탈자들이 생겼어요. 남태희 선수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뽑히는 선수들이 지난번 뽑혔던 선수들 대부분 뽑혔고요. 그리고 빠진 선수의 공백에 들어간 조금 반가운 얼굴은 누가 있나요? 이동준 선수가 있고요. 네. 정우영 선수가 돌아왔어요. 백승호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에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왼쪽 수비 돌아왔고요. 그리고 강상우 선수가 역시 멀티플레이어로서 이번에 김태환 선수가 또 갑작스럽게 낙마가 됐기 때문에 오른쪽 수비 자리가 지금 이용 선수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아마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강상우 선수가 멀티플레이어로 여러 위치를 소화하지만 오른쪽 수비까지도 좀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조용한 나그네님, 손흥민 선수 없이 물론 라인업을 짤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멤버들을 보면 역시 최전방에 예를 들어서 유럽파들을 제외하고 조규성 선수를 선발로 놓고 왼쪽 윙포드에 송민규 선수를 기용을 하고 그리고 허리에는 또 K리거들 이동경 선수 또 황인범은 K리거는 아니지만 황인범 선수는 중용을 항상 하죠. 황인범 그리고 그나마 하루 일찍 들어온 황희찬 선수를 또 윙어로 쓰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허리에는 정우영 선수를 받치고 하지만 이건 감독의 권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만한 확실한 어느 정도 기량차가 그래도 조금 엇비슷하고 좀 어느 정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지 않는 정도의 윙포워드 능력을 가진 선수가 들어가길 바랄 텐데요. 손흥민 선수를 뺀다는 거는 확실히 큰 부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멤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대로 출전을 시키려는 강행하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전방도 황의조 선수를 조규성 선수가 물론 대체할 수는 있죠. 성향도 약간 비슷하고 측면으로도 많이 돌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폭이나 움직임에 있어서 조규성 선수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역시 황의조의 무게감 이거를 또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빼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칫 황의조, 손흥민, 유럽파들을 빼고 경기를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돌아올 엄청난 비난의 화살도 아마 코칭 스태프는 염두를 하고 있겠죠. 감독도 사람입니다. 네. 물론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우리 최상의 베스트 멤버 네임드들을 넣어서 1차전을 어떻게든 승리로 가져가려는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제가 한 말씀 좀 해도 될까요? 벤님. 네. 우리나라가 항상 수비적인 팀들하고 할 때 항상 고전했는데요. 수비적인 팀들을 만났을 때 네. 얼마나 파해법을 갖고 있는지와 이 서로 네. 들어온 선수들을 얼마나 잘 섞어서 잘 기용해서 전술을 네. 운영할 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리아전에서는 벤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조커 싸움 그것도 중요하죠.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동준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마 이동준 선수는 조커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이번 새로 뽑힌 이동준 같은 유형들이죠.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요. 일단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리아전이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1, 2차전을 치렀어요. 시리아도. 근데 첫 경기가 이란과의 경기였어요. 아마 이란전과 같은 컨셉으로 나올 가능성이 90%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시리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밀집 수비하는 거니까 시리아전이 이제 바로 있잖아요. 그럼 바로 한번 그 시리아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팀이 기본적으로 5백, 네.
이렇게 3백에 윙백이 있고요. 그리고 3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어요. 네. 그리고 투톱이 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상대를 하게 되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역시 공격진들의 능력이죠. 공격진들의 능력.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에요. 이런 선수들에 뭘 무서워할까요? 제일 바라는 거는 이 선수들한테 공간을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공간. 네. 황의조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황희찬 3명은 공간이 있을 때 장점을 가장 발현을 잘하죠. 배우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빠른 전환이 될 때, 역습이 될 때 배우 뒷공간이 있거나 또는 세컨볼 싸움 이후에 공수가 빨리 많이 전환이 서로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볼 소유권을 얻어낸 이후에 빠른 전환이 될 때 공간, 스피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수들이. 스피드와 함께 뭐가 있어요? 결정력도 있어요. 돌파력,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도 좋아요. 움직임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지난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때도 붙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물론 1승 1무를 하긴 했지만 한 골 넣었죠. 그때도. 네. 수비는 좋아요. 한 경기는 비겼고 한 경기는 우리가 겨우 신승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을 우리나 이란이나 같은 강팀을 만날 때 상당히 중시해서 철저하게 내려서서 공간 안 주는 수비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건 우리를 늪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늪으로 초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볼 소유권을 오랜 시간 갖는 거 그 친구들 나쁘게 생각 안 해요. 패스를 많이 돌리게끔 해도 괜찮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5백, 3명의 미드필더, 투톱까지도 상당히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공간 절대 주지 않는 수비를 하고 있어요. 이란전을 보면 특히 이 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윙백 겸 오른쪽 미드필더처럼 뛰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압둘라만 OS라는 선수인데 이 OS 선수, 이 선수가 원래는 그리스 선수예요. 오른쪽 윙백처럼 내려오기도 하고 오른쪽 미드필더처럼 올라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팀의 구조를 보면 상대 왼쪽 라인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 이 오른쪽 윙백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5백과 4 사이 두 줄 수비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변형 형태예요. 왜 그런가 하면 5-3-2로 내려선 팀들도 약점이 뭐냐면 좌우 측면 3명의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사이드 공간, 그 공간이 좀 비기 때문에 큰 전환이 들어오면 어울리 크로스 공간들을 많이 내줘요. 근데 시리아가 수비 조직력이 좋은 이유는 공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횡간격들을 잘 타이트하게 같이 움직이면서 철저하게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격, 종간격도 좁고 횡간격도 상당히 촘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그런 공을 중심으로 횡간격이나 종간격을 좁게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 윙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4백과 5백을 병행시키면서 아주 실리적으로 그 간격을 커버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리아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밀집 수비를 그동안 펼치는 팀이 벤투 감독이 매우 고전했던 거는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경기를 진행을 했어요. 상대는 늪으로 계속 초대를 하는데 우리는 그 패턴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점유율을 좀 많이 갖더라도 계속 점유율을 갖고 우리가 볼 소유를 한 채 패스 횟수는 많고 결국은 크로스에서 그냥 밋밋한 공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상대는 오히려 역습하기 좋은 그런 형태로 진행을 시키는 상황들이 이제 조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2번의 경기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간결하게 빠른 템포에서 상대 우리 공격진들에게 바로 전달하려는 노력들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팀들을 상대로 우리의 장점들을 살리려면은 상대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줄 수 있는 상황도 조성이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공의 소유권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시간보다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공격 마무리를 빨리 해야겠죠. 조금 더 횡패스나 백패스, 볼을 돌리는 횟수를 줄이고 조금 더 부정확하더라도 돌아뛰는 선수 쪽으로 전진 패스를 또는 바로 다이렉트한 롱패스를 통해서 공의 소유권을 빨리 이동시킬 수 있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또 그게 잘 성공이 되면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볼을 뺏겨도 그 팀이 상대 팀이 공격을 통해서 또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는 공소유권을 잃었을 때 다시 빠른 압박, 재차 압박을 통해서 우리 뭐 이른바 클롭 감독의 이 뭐 게겐 프레싱처럼 다시 압박을 통해서 거기서 끊어내서 바로 나갈 수 있어야 공간이 생깁니다. 상대는 수비 밸런스를 다 준비해 놓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서 준비된 팀을 상대로는 우리가 벤투 감독의 스타일상 골을 넣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이란도요, 시리아와의 경기 때 계속 그게 안 되다가 결국은 롱 패스 한 방이 사이드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빠른 원터치를 통해서 상대가 수비 라인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아무리 많은 점유율을 갖고 계속 많은 패스 횟수를 통해서 공을 만들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의 조직력 또 아주 세밀한 부분 전술 패턴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골을 넣기 쉽지 않다. 결국 상대가 늪으로 계속 초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적극적인 공격들을 시도를 하면서 상대가 또 올라오기를 바라야 돼요. 상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조금 공수가 오가는 형태의 운영이 조금 많아진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선 오히려 득점 파괴력을 올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역습 상황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벤투 감독의 스타일은 자신의 축구를 일단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경기를 운영하는 이런 팀들과 상대할 때 경기를 운영하는 패턴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패턴의 변화가 그래도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는 과도기 단계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리아전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저 키에사 예찬론자입니다. 이란 원정이잖아요. 항상 중동 팀들이 한국을 만나면 우리 일단은 1점만 가져가면 완전 좋고 3점 가져가면 더할 나위 없다라는 마인드로 수비적으로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랬죠. 우리나라가 이란 예. 원정 가서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 한국한테 홈에서 3점을 못 챙겨간다면 이건 좀 손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경기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공격진이 제가 또 최근에도 계속 챔피언스 리그 유럽 대항전 중계를 했는데 이 선수들을 계속 중계를 했어요. 제니트에 있는 아주문 선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FC 포르투의 타레미 선수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의 같은 조에 있는 뭐 레바논이나 또 이번에 첫 경기를 갖는 시리아나 이런 팀들하고는 레벨이 좀 다른 클래스가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와 할 때 한국이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우위니까 우리는 이런 전략을 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팀이에요. 그냥 전공법입니다. 이란은요. 홈이건 원정이건 비슷할 거예요. 멤버가 거의 뭐 옛날 특히 공격진 같은 경우는 옛날 뭐 알리다에이나 진짜 바겔이나 뭐 진짜 예전에 아주 좋았던 그런 멤버 못지않게 공격 라인이 지금 전성기 최고의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선수들이에요. 물론 아즈문이나 타레미 같은 유형들이 아주 세밀한 테크닉을 가진 선수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움직임이 워낙 좋고 신체 조건도 좋고 득점 능력도 매우 좋은 선수들이에요.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 수비수들은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더 쉬워요. 상대하기가. 왜? 그냥 전공법으로 들어올 거예요. 4-4-2.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공격적으로 또 정상적인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런 팀이 우리는 더 편합니다. 네,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이런 선수들 또 황인범 같이 이번에 뭐 중앙 미드필더나 10번 롤을 같이 병행해야 될 선수들도 좋은 패스를 넣어주기에 좋은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전환 시에. 왜? 수비 라인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벤투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공격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격진의 스타일상 또 이동준 같은 스피드맨도 있고요. 오히려 강팀이 경기하기 약간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경기는 수월하겠죠. 물론 결과는 쉽지 않겠지만 이란 원정이. 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야 차라리 이란전이 좀 재밌다, 더 답답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전에 역시 시리아를 잡는 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밀집 수비 펼치는 팀들.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그런 팀들한테 경기 내용도 그렇고요. 경기를 제대로 풀지를 못했어요. 네, 특히 저는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수정이 돼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지금 흔히 그냥 지금 벤투는 뭐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또 4-2-3-1 아니면 4-3-3 운영이 되겠지. 손흥민은 왼쪽 윙포드고 황의조는 원톱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변화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예를 들면 4-1-3-2 같은 운영이요. 그런 전술은 안 써본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독이면 그런 식의 운영을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공소유권이 계속 오가게끔 우리가 빨리 볼 처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좀 질 수 있는 패턴이 돼서 우리가 또 상대도 또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거기서 또 다시 우리가 압박이나 또 세컨볼에서 싸워서 또 이겨서 바로 빠른 전환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또 상대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지공 형태의 시간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지난 경기들을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뭐 볼 소유권을 잘 가지고 있는데 결국 크로스가 올라올 때 보면 전방에는 한 2명? 많아야 3명밖에 없어요. 박스 안에. 황의조 선수 또는 뭐 가끔 윙포워드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 없고 미드필더들 다 뒤에 쳐져서 자꾸 황인범 선수도 그런 인터뷰를 했던데 나는 패스를 잘 넣어줘야 되는 임무다. 물론 중요한데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확 늘려줘야 될 때 지공 때는요. 유럽의 많은 팀들도 그렇지만 공격 숫자가 박스 안에서 많이 확보되는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그럴 때 사이드에서 완전히 부분 전술로 상대 사이드를 털어버리고 거기서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오면 더 좋겠지만 한 4명 막 5명이 확보가 된 박스 안에 확보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얼리 크로스가 오더라도 숫자가 어느 정도 4명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운영이 되려면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윙포드에 또는 본인이 볼에 관여하면서 허리를 안으로 내려와서 자꾸 박스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런 횟수를 줄이고요. 황의조하고 투톱으로 놓되 손흥민 선수는 조금 프리한 롤을 맡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우영 선수만 홀딩으로 놓더라도 뭐 이쪽에는 우리가 이동경 선수 또 황인범 선수 뭐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 이런 선수들이 그 앞에 있는 3미들 체계에서 중앙지향적으로 순간적으로 공격 가담을 할 수 있는 숫자를 늘리고요. 결국 마무리는 사이드 풀백들이 쫙 올라와서 사이드에서 크로스가 되는 형태.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에서 슈팅을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런 형태가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또는 뭐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서 만약에 크로스 공격이 오더라도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미드필더 역할을 한다. 그래도 황희찬 선수는 바로 대각선 침투를 통해서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오른쪽에서 풀백들이 올라와서 크로스가 된다. 그럼 왼쪽에 있는 뭐 이동경이 됐던 다른 선수가 또 송민규가 됐던 뭐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또 대각선 침투를 해서 박스 안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숫자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공 시의 전술적 변화로도 저는 충분히 확률 높은 사이드 크로스 공격 마무리에서의 득점 패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시리아의 그 투톱 역습을 하려고 5-3-2 형태로 놓고 또는 4-4-2와 5-3-2 형태로 병행이 되는 그런 형태에서 아주 촘촘하게 잠궈놓고 공간을 안 주는 수비를 하지만 그 팀 같은 경우는 투톱 카르빈과 알소마 선수가 있어요. 카르빈이라는 선수는 2017년이죠. AFC 올해의 선수. 당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탔던 아주 좋은 공격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 1, 2차전에서 부상으로 못 나왔던 시리아의 최고의 간판 스트라이커죠. 알소마라는 선수가 있어요. 192cm의 장신이기도 하고 아주 결정력도 좋고요. 많은 능력을 가진 스트라이커예요. 사우디 리그 알아흘리에서 뛰고 있는데 사우디 리그 최고의 공격수라고 보면 됩니다. 투톱의 능력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물론 그 투톱이를 위시한 빠른 역습을 통해서 잠궈놓고 실리적인 결과를 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올 거지만 제가 볼 땐 우리가 일단 선제골 싸움이 매우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선제골을 위해선 1, 2차전 때는 뒤에 머물고 있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으로 많았다. 저는 김민재 선수가 워낙 폼이 좋기 때문에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지난 1, 2차전도 김민재 선수가 진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민재, 김영권, 정우영 이런 3명의 선수만으로도
2명의 공격수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그런 팀을 상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공격 숫자를 올려서 부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비적으로. 정 한 골 실점을 한더라도 우린 2골 넣을 수 있다는 그런 공격 파괴력을 지공시에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보여져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라도 시리아전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하다. 만들어내야 되고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이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약간 실리적으로 나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이란은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오히려 너네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아주 촘촘한 지역 방어하에서 수비를 하다가 이란도 시리아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하다가 고전했거든요. 지공 상황에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다가 우리는 역습에 더 클래스 높은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차전에서도 그렇지만 벤투호에서 사실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빠른 역습 전환 시에 아주 세밀한 조직 패턴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실전에서 이제 좀 터질 때가 됐어요. 그런 패턴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패턴에서 오히려 이란전은 그런 실리적인 어떤 전략 하에서 저는 게임을 하는 것이 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더 조금 지금 약간 저는 좀 걱정되는 건 시리아전을 좀 잘해야 된다. 다른 또 해주실 분 있나요? 저 레블레 군단입니다. 레블레 군단님. 고질적인 문제가 좀 슛을 많이 차도 일단 골결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탈리아 축구팀이 이제 아탈란타라는 팀이 있는데 네. 팀이 되게 공격적으로 전술을 임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 팀처럼 이제 아예 센터백까지 아예 공격으로 집어넣는 전술을 짜는 게 저는 낫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들의 공통점은 아탈란타가 됐던 또 최근에 또 파격적인 전술을 쓰고 있는 브렌트포드 같은 팀이 됐던 또는 지공시에 쓰고 있는 뭐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이 됐던 최근의 트렌드는 전술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사이드에서의 숫자 싸움이에요. 물론 전환, 트랜지션도 상당히 현대 축구에서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은 기본이 됐고요. 기본. 그래서 아틀란타처럼 상당히 타이트한 3백을 기반으로 한 타이트한 압박 3-4-2-1인지 3-4-1인지 모를 정도로 공격진은 뭐 원톱이었다가 톱이었다가 역시 움직임들이 이선에서 활발하고 윙백들의 아주 엄청난 공격력과 압박 또 말씀해 주셨던 3백의 좌우 센터백들의 아주 활발한 공격 가담 그런 것들이 사이드에서 빠른 트랜지션도 이루게 해주고 또 거기서 숫자 싸움을 통해서 완벽한 기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준비된 벽에다 자꾸 때리려고 그러니까 블록이 많잖아요. 네. 왜? 상대 지공일 때 이미 상대는 엉덩이 빼고 다 준비되어 있는 블록 수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뭐 컵백 위치 어디 위치 지금 공간들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근데 공격이 안 되니까 뭐 자꾸 사이드 돌리다가 중앙으로 또 줬다가 뭐 답답하니까 한번 때려보고 뻑! 블록이에요 그냥 블록. 좋은 슈팅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자 슈팅 타이밍과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대표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확실한 공간과 타이밍이 생기면 그렇게까지 뭐 나쁜 슈팅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확실한 슈팅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이드에서의 확실한 부분 전술을 통한 파괴, 공간을 확보해서 마무리 패스가 충분히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컷백이 됐던 아니면 강한 크로스가 됐던 아니면 사이드에서 좀 먼 거리라도 박스 안에서 숫자가 확보가 돼서 상대 수비수의 커버가 옅어진 상황에서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슈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간이 확보가 되려면 상대는 뒷걸음질 치는 수비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수비 조직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템포에서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물론 펩 가르디올라나 아주 전술적으로 상대를 가둬놓고도 거기서도 세밀한 부분 전술 패턴으로 하프 스페이스나 컷백 찬스나 쇄도하는 공격진들에게 절묘한 사이드에서의 찬스를 만들어주는 팀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결국은 상대가 불안한 밸런스에서의 수비가 되는 형태에서의 슈팅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틀란타 같은 축구를 뭐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클럽 팀에서 전술적으로요 잘 다져진 팀들이 그런 축구를 할 수 있고요. 우리 대표팀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피지컬 코치 문님. 네, 안녕하세요.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아, 예. 인투의 축구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표팀 선수들도 많이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몇 년 동안 지금 만든 팀의 전술을 보자면 좀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선의 공격 자원들이 압도적이고 좀 유망한 선수들이 많다고 봐요. 뭐 이동준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려면 좀 스피디한 수비 전술 그리고 강한 압박을 하는 수비 전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빠른 트랜지션을 바탕으로 하는 공격 네. 전술 최적화하지 않을까. 사실 양쪽 풀백을 넓게 좀 벌려가지고 앞에 윙어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좀 많이 침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존경하는 선수들이지만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풀백을.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도 좋은데 피지컬 코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돌아가는 유럽 축구나 현대 축구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포지셔닝 중 하나가 비단 최근 1, 2년뿐만 아니고 사이드 풀백입니다. 네. 최근의 운영은 역시 큰 트랜지션을 원하고요. 그거는 종적으로 수비에서 바로 전방으로의 트랜지션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거는 고전적인 트랜지션이고 사이드에서 사이드로의 큰 전환을 많이 요구를 하는 추세예요. 최근에는. 왜? 상대 수비가 어떻게 해야 힘든가를 계속 봤더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풀백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빌드업 체계가 3-2 빌드업이 됐던 3-2-4-1의 형태가 됐던 3명의 빌드업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짜임새 있게 트라이앵글 형태의 상대 압박을 풀 수 있는 아주 조직화된 움직임하에서 1차 빌드업이 진행이 되고요. 상대 수비는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섰을 때 상당히 촘촘한 횡간격하에 공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끌려다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사이드로 끌려 나갔을 때 사이드 터치라인 쪽에는 풀백 혹은 윙백들이 아주 터치라인 넓게 걸려서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났을 때 한 번에 사이드 큰 공간에서 윙백들이 풀백들이 찬스를 잡고 거기서 하프 스페이스로 말씀해 주신 으로 들어가는 패턴에서 선수들이 딸려 나가면서 거기서부터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이거는 뭐 좋은 운영을 하는 팀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려면은 사실은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기동력이 좋은 또 공수 능력을 경비한 풀백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대표팀은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이용 선수예요. 이용 선수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전성기에서 지났는데 확실한 후계자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오른쪽 풀백에서 다이나믹한 선수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이드 풀백에서 확실한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자원들이 밑에서 못 올라와 주면 그 대표팀은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저는 K리그에서 좀 그런 선수들이 확실한 좋은 선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좋은 풀백들이, 윙백들이 뭔가 좀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쓰던 선수를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풀백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요즘에는 좋은 전술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피지컬 코치님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글쎄 뭐 여러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오늘은 제 여기 요 정도만 딱 하고요. 우리 편집돼서 올라오면 아마 바로 몇 시간 후에 시리아전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또 이란전 열심히 응원하면서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본 대표팀 최종 예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